자, 96번 보면은 실린더가 크게 하나가 있는데 실린더 내부에 칸막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핀이라는 표시를 해놨죠. 핀을 꽂아놨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실린더 내 칸막이는 움직이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핀을 뽑으면은 또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을 때 굉장히 매끄럽게, 뭐 마찰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으면서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될 텐데, 그래서 핀으로 고정된 칸막이에 양쪽에 A와 B 기체를 잘 넣어놨다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기체를 몰수, 뭐 온도 상태 이런 거 잘 맞도록, 뭐 종류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처음에는 억지로 핀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것이 핀을 제거하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 움직여서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간 쪽으로 칸막이에 이동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자, 칸막이나 실린더를 통한 열과 기체의 이동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내가 열을 가해주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은 각각은 단열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A, B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변할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A와 B가 칸막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압력 효과를 가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핀으로 억지로 그런 운동을 막아놨을 뿐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핀이 사라졌더니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A와 B가 항상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은 가하지 못합니다. 압력에 의해서 힘을 가할 때는 실린더든 칸막이든 미는 식으로만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중립을 지켜주던 핀이 빠지니까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최초의 A의 압력 PA라는 것이 B의 압력 프레셔 PB라는 것보다 원래 더 컸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P는 이제는 이런 거 고정시키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오른쪽으로 간 이후에 적당한 시간 지나면은 칸막이가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는 A와 B의 압력이 같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 A와 B의 압력이 같아지게 됐다라고 하자. 최종 압력은 이렇다라고 되긴 하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났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 전형적인 네 가지 과정을 생각을 할 때 정적 또는 등적,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온 또는 정온, 정압, 등압, 정압, 압력이 일정한, 그리고 단열 과정 중에서 아마 웬만하면 이 중에서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확실하게 이 중에서 있으면은 그 효과를 따라가면 될 텐데, 먼저 정적 과정은 둘 다 부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온도가 어떻게 될지는 특별한 조건 없으니까 뭐 잘 모르겠네 싶습니다. 정압 과정이냐, 내가 팽창하고 네가 수축하는 게 정압 과정이냐, 달랐던 압력이 같아져야 되니까 적어도 둘 다 정압 과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동안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열이 빠져나가고 들어온다든지 외부에서 어떤 열 공급을 또 해줬다라는 조건은 없으니까 이거는 별다른 조건 없으면은 단열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찾는다면은 이제 단열 과정의 경우에는 단열 과정도 단열 팽창 수축 이런 게 있을 텐데, 단열 과정이라면 열 흡수,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 내부 에너지 변화, 압력 변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쭉 찾아보자. 단열 과정이니까 당연히 열 출입은 A와 B 둘 다 단열 과정일 때 열 출입은 제로였을 거고요. 그리고 단열, 팽창 또는 수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팽창하는 경우에는 2를 플러스로 하고 수축할 때에는 2를 마이너스로 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제로
뭐 더하기 뭐 해야지 되는 식으로 1 더하기 내부 에너지 식으로 원래 나타나야지 되는 거다 보니까 팽창하는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감소해야 되겠다. 내부 에너지 감소는 온도 감소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이때는 또 플러스로 되면서 추가적으로 물어본다면 단열 팽창 시 외부로 하는 일의 양의 크기와 내부 에너지 감소의 정도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압력 변화는 어떻게 해서 찾아낸다 그랬냐면 Q는 W 델타 U 말고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단열 팽창하는 경우는 부피가 증가한다, 온도는 떨어진다라는 내부 에너지 감소에서 압력은 심하게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는 증가하지만 곱은 감소하려면 2배 증가할 때 한 3분의 1로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곱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위쪽 칸에 대해서 단열 팽창, 온도 하강, 압력 하강 요건 좀 반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실 텐데 지금 상황 자체를 각각 봤더니 A와 B에 대해서 각각 봤더니 A의 경우에는 단열 팽창, B의 케이스는 단열 수축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물리량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것별로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A의 압력 보이는 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A의 압력은 감소할 것이다. 니은 A의 온도도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B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또는 B의 압력은 뭐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 다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A의 압력은 감소하고 B의 압력은 나름 증가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너희들의 압력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면 지금 상황에서 뭐 서로 높았고 낮았던 압력이 감소 증가해서 똑같아지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96번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102, 103번. 여기에 실어놓은 문제 중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몇 가지 한 4문제, 5문제 정도 중에서 그 중에 2문제네요. 자, 102번 역시 그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질문으로 한 거 보니까 단순하게 하나짜리 실린더에 뭐 피스톤을 누른다, 당긴다, 열을 가한다, 뺀다 이런 것들은 제법 손쉽게 구하는데 이렇게 앞에도 그렇고 그 다음번 문제도 그렇고 103번 다음번 문제도 그렇고 하나의 큰 실린더에 피스톤이 중간에 껴있는 경우 기체 2개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경우를 조금 더 어려워하는 거 굉장히 요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요 정도 문제를 슬슬 어려워야 할 때지 뭐 이런 것에 딱 맞게 질문을 잘했어요. 자, 실린더 내에 A, B 두 분을 나눈 기체가 뭐뭐뭐뭐가 모두 같은 상태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둘이 최초도 아니고 계속 여기도 N몰 여기도 N몰 있을 거고 최초의 온도, 템퍼처 그리고 부피도 현재 칸막이를 적당한 위치에 놔서 똑같다라고 할 수 있으면서 굳이 여기에서 이제 분자들의 질량, 부피, 온도, 압력 다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써줄 필요는 사실 없었어요. 몇 가지는 빼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쪽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몰수는 똑같고 온도는 똑같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 가르쳐줬다라고 해봅시다.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A, B 모두 N몰 온도도 해보니까 똑같아 라고 그랬을 때 양쪽에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뭐 PV는 nRT니까 양쪽 각 칸에 N몰 같은 숫자 넣을 수 있고 온도도 똑같게 맞춰놨다. R은 기체 상수니까 넘어가는데 다른 조건 안 가르쳐줬을 때 양쪽에는 압력은 어땠을까? 어디가 더 클까? 어디가 더 크다? 다 같다? 알 수 없다? 이거 그림은 가운데처럼 보지만 부피는 다를 수도 있는데 부피는
벌써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상당히 친절한 편인데 요거 압력과 부피는 안 가르쳐주고 양쪽에 몰수는 똑같고 온도도 처음엔 같았어요 라고만 해줘도 압력과 부피도 같았을 거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만 찾을 수 있나? 여러분도 굳이 안 알려줘도 나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첫 번째, 눈으로 봤을 때 부피가 같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조건을 안 주면은 대충 비슷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두 기체 사이의 칸막이가 핀 같은 걸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양쪽에서 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미는 압력에 의한 힘이 같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라고 그러면은 압력은 상황상 같다라고 최초 조건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각자에 대해서 P 같고 nRT 각자 같다면은 이상시 상태 방정식을 각자 만족해야 되니까 부피도 똑같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문제만 보고도 조건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도 이것도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린더와 피스톤에 의한 열 출입은 없다라고 했는데 열 출입 없으면 뭐 그 다음엔 뭐 하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실린더나 피스톤을 통한 열 출입만 없는 거지 A 쪽에다가 전열기 열 공급 장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내가 앞으로는 열을 이제 주입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열을 주입을 할 거다. 자, 그러면은 잠깐 생각해 보면은 A는 뭔가 흡열 과정을 겪을 것 같기는 한데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쪽으로 열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피스톤을 통해서 열이 전달될 수 있다면 이쪽에서 뭐 뜨뜻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막 온도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나도 내나 그러면서 열이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다면은 들어온 열 중에서 100%가 다 이쪽 B로 넘어갈지 아니면 일부만 넘어갈지 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 그것까지 생각을 할 때 B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흡열 과정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쪽에서 들어온 열에 비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문제 조건에서 실린더와 피스톤에 의한 열 출입은 차단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A와 B의 과정에 대해서 A는 일단은 흡열 과정일 것이고 B는 단열 과정일 것이다 라고 그 과정에 대해서 요거 하나는 확정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랬을 때 서서히 움직인다 그랬는데 서서히 움직인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얼만큼 갔는데요? 아직 안 가르쳐주고 적절하게 각각의 물리량이 또한 어떻게 될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각자에 대해서 똑같은 거 또 쓰는 거예요. Q는 W 플러스 델타 U의 압력 변화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A, B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제일 쉬운 거는 A는 흡열할 거다. 요거 플러스로 놓을 거다. 그리고 B는 단열 과정을 겪을 거다라는 거. 요거 제로 값으로 넣을 거다라는 거는 확정이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W, 델타 U, 델타 P 내부 에너지 변화, 온도 변화라든지 압력 변화는 어떻게 될지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 중에서 또 대답 잘 안 할 거죠? 대답 안 할 거죠? 요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 딱 보자마자 이건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왜 물어보는지도 잘 모르겠다. 안 물어볼게요. 이 4개, 6칸, 나머지 6칸 중에서 이건 나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어요? 잘 없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열을 흡수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조건을 따로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뭘 따라가야 될지 알기가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아마 얘가 열 흡수했으면 이 A가 팽창하고 B가 수축을 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요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잘 모를 때에는
지금 너무 연력학 처음에서 잘 모를 때에는 요거까지는 확실하고 나머지 A와 B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케이스를 다 같이 일단 가능한 걸 다 같이 써줍니다. 그렇게 해보는데 나중에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A가 흡열 팽창한다면 그리고 A가 흡열하면서 수축한다면 하는 걸 다 따질 거예요. 요 칸 다 공부하는 셈 치고 얘기해 봅시다. A가 열을 흡수하면서 팽창할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나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잘 모르겠죠. 흡열 과정이라 그랬지 정적, 정압, 등온, 단열 어떤 종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A가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다 치고 하려고 해도 쓸 말이 없어요. 아, 모르겠다. 밑에 거나 하자 해가지고 B로 넘어옵니다. 그랬더니 B는 단열 과정이라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과정을 따르니까 B가 만약에 팽창한다면 W가 플러스라면 B가 만약에 수축한다면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럴 때 B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팽창을 하게 되면 단열 팽창하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 수축하면 증가해야 되면서 압력은 어떻게 되죠? 단열 팽창할 때 압력은 감소합니다.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할게요. 그래서 B는 내부 에너지 감소, 압력도 감소할 수도 있고 이러할 때에는 또 압력도 증가해야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윗줄 아랫줄 중에 어떤 걸 따라갈까 잘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봅니다. A가 만약에 팽창한다면 B는 수축, A가 수축하면 B는 팽창하는 거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아래 순서를 따라간다 그랬을 때 B가 팽창한다면 윗칸에는 A는 수축한다, 팽창한다를 이제 거꾸로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A와 B는 칸막이 모양을 보니까 특별한 다른 장치, 용수철, 직접 미는 힘 이런 것들은 작용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압력이 같았었고 한쪽 압력이 커지려다 보니까 이쪽으로 밀리고 한쪽 압력이 커지려다 보니까 저쪽으로 밀리고 결국에는 수축하든 팽창하든 특정 위치에 칸막이가 정지 상태가 되려면 양쪽에서의 압력이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B가 압력이 감소하면 A도 압력은 감소, B가 압력이 증가하면 A도 압력이 같이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하고 아래가 또 같은 순서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 놓고 봤더니 여기서 보니까 A에 대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검토를 해보니까 A는 만약에 부피가 작아진다면 압력은 또 감소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온도는 반드시 내려가야 된다 되겠네요. 요거를 이제 찾아주고 반대의 경우도 증가면은 온도도 반드시 증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위아래를 이제 같이 동시에 이게 각각의 윗줄에 대해서는 요것도 윗줄이 아래 거에 대해서는 아래줄이 이제 만족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뭔가가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A와 B의 상호작용에 요끼리 이렇게 되거나 이것끼리 요래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잠깐만 자체 조건에서 A가 흡열한다고 해놓고 1도 마이너스 W 마이너스 델타 U 내부 에너지 감소라고 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상한데 하니까 단열 위쪽 줄도 아니네 라고 하고 그러면은 남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A는 흡열
팽창, 온도 상승, 압력 상승. B는 단열, 수축, 온도 상승, 압력 상승을 하는 것이 요거 따라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정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어느 정도 이유에 대해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거 아마 A가 팽창할 걸 그러면서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쭉쭉 쓸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어떤 건 많이 타당한지도 찾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연습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자세히 풀이 과정을 살펴봤어요. 기역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냐 상승할 거고 B 기체의 온도는 상승하냐 B 기체의 온도는 상승한다 뭐 다 맞는 말인데 여기 나오는 것 중에 A 기체가 B 기체에 한 일은 B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요것도 내용 설명은 하나 필요한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A 기체가 뭔가 플러스 값으로 하는 일 B 기체가 마이너스 값으로서 외부로부터 받는 일 이런 표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A 기체가 만약에 팽창한다면 팽창하면서 밀어내는 것 대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A가 밀어내는 거 벽면은 못 미니까 밀 수 있는 거 찾아보니 피스톤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스톤에 대해서 A가 이렇게 일을 양수값으로 하게 될 텐데 만약에 B가 2일이라는 걸 한다면 내가 밀 수 있는 거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안 밀리고 이것도 안 밀리고 피스톤을 밀 수 있을 텐데 내가 밀려버릴 거기 때문에 피스톤이 받는 이 일이 A와 B가 하는 일을 이제 연결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피스톤의 양수값의 일을 했어 라고 하는데 B가 나는 피스톤한테 마이너스 값의 일을 받았는데 라고 그럴 때 그러면 A가 한 일만큼 B가 그 일을 고스란히 받았겠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A가 플러스 값으로 한 요 일의 크기와 B가 받은 일의 크기는 현재 실험도구, 실험기구의 정황상 이게 크기가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제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 얼마 해야 되니까 B의 받은 일 마이너스 값과 나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같아야 되니까 연결 A가 B의 한 일과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 크기가 같다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면은 수능에서 당장 대학 들어가려고 수능 보는 학생들도 고난도 문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닌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수능에서 나온다면 3점짜리 문제로 2점 내기는 좀 난이도가 있어. 3점짜리 문제야 라고 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여러분들 풀 때는 어려웠어도 일단 이런 식의 해설로 알아들었으면 그걸로도 상당히 연력학 이쪽에 대한 이해가 잘 됐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다음 103번입니다. 103번도 요거 물리학 1 과목의 연력학 수준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인 거 맞습니다. 자, 앞에 두 문제 풀면서 관련 내용 설명한 것들 그래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전개하는 거다. 요런 요령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또 103번 문제를 풀 준비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각 칸에 A, B 기체가 1몰, 2몰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이렇게 단단한 전체 이렇게 둘러싸인 피스톤은 단단할 거고 이 칸막이가 둘의 부피를 결정할 건데 칸막이 위치가 둘의 총 부피 3V0라는 부피를 V0, 2V0 이렇게 해가지고 딱 3분의 1로 나누는 1대 2로 나누는 그런 점이 있었나 봐요. 여기 N몰이죠. 이거 2몰 아니라 N몰인데 뭘 잘못 썼죠? A 기체는 1몰이 들어있고 B 기체는 몇 몰이 기체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 온도와 압력은 각각 T0, P0로서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불필요한 조건 하나 있는 거죠. 여기 칸막이 있는데 그게 고정장치가 없을 때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양쪽의 압력이 P0, P0 최초 압력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몰수가 다르기 때문에 최초의 온도가 같았다라는 조건은 꼭 써줄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A에 대해서 써볼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0 부피 압력 V0 부피 곱하면 1몰에 1 곱하기 기체상수 R 곱하기 T0라는 온도로 돼야 된다. 어떤 문자, 숫자 간의 관계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적절한 부피, 압력, 온도 값이 나왔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몇 배짜리라고 쓰는 새로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따로 완전히 항상 맞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 물리량들을 이용한 나 압력 P0예요. 부피는 EV0예요. 나는 몰수 몰라요. 기체상수 R이에요. 나도 온도는 T0예요. 라고 했을 때 이 관계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그 문자 그대로 사용한 요식도 맞아야 된다. 그러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P0, P0, V0만 2배, RT0 똑같은데 N몰, 좌변이 2배니까 우변은 N값이 2몰이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조건 속에서 먼저 찾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은 요 B의 기체수 2몰이다 라는 걸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배로 많은 기체가 들어있었구나 라는 것도 처음에 이제 찾아내고 그랬는데, 이런 상태에서 B에다가 열을 가했더니 B 쪽에다가 열을 가했더니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여서 각각이 A는 TA라는 온도가 되고 B는 TB라는 온도가 되면서 부피가 3분의 7V0가 됐다 그러네요. 처음에 2V0였었으니까 3분의 6V0가 3분의 7V0 된 거죠. 그러니까 B측에서의 기체 부피 증가량은 V0로 나타내면 3분의 1 V0라고 해야지 될 거니까 그만큼 A는 수축이 그대로 됐겠죠. 그래서 A 기체의 나중 부피는 계산을 통해서 V0에서 3분의 1 V0만큼 줄어든 3분의 2 V0라는 압력이 됐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원래 고정되지 않은 피스톤을 가만히 있었으니까 압력이 P0 같았을 텐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각자의 압력은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상태에서의 압력은 나름 또 같기는 해야 되겠다. 나도 P', 너도 P'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조금 더 내용 중에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 뭐 있을까? 내가 다 읽었거나 말거나 이상식 상태 방정식 만족해야죠. 여기다 써봅니다. 다시 P' 새로운 압력에 대해서 부피 3분의 2 V0를 곱한 것은 나는 1몰 R 기체상수의 TA라는 온도, A에 대한 이상식 상태 방정식, B에 대한 것도 써보면은 나는 압력, 나도 P' 똑같은 값, 부피는 3분의 7 V0, 3분의 7 V0, 나는 기체수가 2몰이야. 기체상수 써놓고 나는 온도가 TB라는 온도로 변했어 라고 그랬더니 요거 보니까 좌변이 나중 A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 나중 B에 대한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2분의 7배가 되네요. 우변은 2배가 됐네요. 묶어놓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면은 좌우변끼리 이렇게 각자 아래에서 위 나누고 이렇게 보면은 7분의 2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는 수식 전개해도 되는데 7분의 2는 2분의 1 TB분의 TA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걸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TB는 TA의 4분의 7이요.
또는 TA는 TB의 7분의 4요. 뭐 이런 식으로. 이상치 상태방 정식은 항상 유용하니까 한번 써봤더니 뭐 얼떨결에 이런 것도 답이 나왔는데 아이고 요 디귿에서 물어보네요. B분의 TA로 물어봤으니까 TB분의 TA는 7분의 4요. 디귿이 벌써 풀렸네요. 물어볼지 몰랐는데. 기억 N값 B 기체의 개수는 2몰만큼이다. 아예 처음에 구해놨고요.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에 B가 A의 한 일은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을 것이냐? 요것도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용수철,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대기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야 니네끼리 놀아봐 그랬을 때 만약에 A가 칸막이, 피스톤에다가 힘을 가해서 일을 한다면 B는 나는 줄어들면서 일을 받네? 누가 한 일이지? 그랬을 때 A가 한 일이라고 A가 B한테 플러스 10줄의 일을 하면 B는 마이너스 10줄의 일을 한다. 마이너스 10줄의 일값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관여하거나 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A와 B 서로 이렇게 칸막이를 마주보고 있는 것들끼리 기체끼리 하는 일은 교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했을 일 WA나 B가 받았을 일 마이너스로 표시될 받았을 일은 그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아니면은 B가 커지면 이쪽으로 갔죠. B가 커지면서 했을 일은 A가 받았을 일 마이너스 값으로 하면서 받았을 일이랑 같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래이래 하는 동안에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갑자기 들먹이네. 그런데 여기에서 실린더가 단열이고 칸막이도 단열이라 그러면 직접 넣어주는 열을 흡수한 B는 상관없겠지만 A는 어떻게 열이 출입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A는 단열 수축한 거죠. 이제 표 다 그리지 않아도 한번 있는 대로 빨리 얘기해 보면은 단열 수축하고 있다면 Q값이 제로니까 1값이 수축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같은 크기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A는 단열 수축. 내가 받은 일과 나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크기가 똑같다. 그런데 그 일이 B가 나한테 해준 일과 내가 받은 일의 크기가 같으니까 B가 A의 한 일은 A의 내부 에너지 증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로만 해도 알아듣겠어요? 표 일일이 그리고 막 숫자 증가 감소 표시하지 않아도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다 해가지고 그래서 103번 오늘 질문한 연력학 관련한 문제 96, 102, 103번 문제가 모두 큰 실린더 안에 서로 다른 기체를 넣어놓고 칸막이로 막아놓은 다음에 한쪽에다가만 열을 공급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것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것들 모아놓고 같은 종류의 문제들 다 품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관련한 문제 주요 문항들 내지는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었던 거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중요도 순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우리 전기력, 쿨롱 법칙 이렇게 해서 전기력이 가해진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원자모형의 변천 과정 여기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볼 건데 미리 얘기할게요. 108쪽부터 나오는 원자모형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하던 것들보다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다만 외울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용어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 쭉 점검해야 되는 이런 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은 여러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게 원자모형, 스펙트럼, 에너지의 양자화, 그래서 나타나는 뭐 에너지 흡수하고 방출할 때 전자의 전위 과정, 그 다음에 나오는 반도체, 도체, 에너지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쭉 용어와 새로운 개념들 익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반도체, 다이오드 뭐 이런 거 나올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설명도 할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앙페르 법칙,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는 이쪽 부분에서
다시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법 빠르게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확인은 하지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빨리빨리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뒷부분 여기에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내용 전개해 볼게요. 자, 먼저 원자라는 개념 얘기할 때는 뭐 고대 뭐 서양의 철학자 중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사원 소설이니 뭐 데모크리토스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주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 개념은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나름 그래도 현대 과학, 물리, 화학에 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돌턴입니다.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대강대강 설명하지 말고 딱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을 원자라고, 원자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 정의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원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서로 다른 종류들은 걔네끼리 서로 질량도 다르고 모든 성질들이 다르고 전하량도 다르고 다 다르고 같은 것들끼리는 완전히 똑같은 성질을 다 가져야 되면 이게 단단해서 더 이상 부서지지 않고 등등등등 하는 그런 원자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화학책에서 좀 정리를 해도 괜찮겠고요. 그런 원자들에 대해서 진짜 원자를 찾아서 성질을 검토하자라고 하는 실험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원자 모형이 톰슨 원자 모형이에요. 여기 톰슨 원자 모형은 아버지 톰슨이라고 합시다. 모형.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실험들이 뭐 원자 모형들이 나올 때는 내 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던데? 그러면 원자는 이랬던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것들이라서 여기에서 한 실험이 무엇이며 그 실험의 취지와 의의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런 모형이 결국엔 나왔다라는 것들 순서대로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톰슨, 아버지 톰슨은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하죠.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 하는데 여러분들 음극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두 개 더 있어요. 뭐? 음극선, 베타선, 전자선이라고 부르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장치를 했더니 음극에서 나간다 해서 음극선,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알파, 이거는 베타, 이거는 감마, 그냥 순서대로 대충 얘기를 한 게 그 중에 하나가 베타선. 내가 전자를 쏴가지고 전자가 막 이렇게 여러 개의 전자가 계속 나가는 거, 그런 거를 무슨 선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나가는 게 전자들이었어요. 전자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음극에서 나가던 이름만 붙여놨던 베타선 이것들이 모두 전자의 흐름이었다라고 해서 세 가지 용어가 다 있긴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음극선 실험을 했는데 아버지 톰슨이 한 실험의 개요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음극에서 뭐 당시에는 좀 미지의 존재였었던 뭔가를 쏴요.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전기장도 걸어보고 자기장도 걸어보고 그랬더니 전기장 걸려도 이렇게 휘어가고 자기장 걸어도 뭐 이렇게 휘어가고 뭔가 휘는 것도 관찰이 됐고 이건 상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설치를 해놨더니 바람개를 툭툭툭툭 이렇게 치면서 이거를 돌리더라. 바람개비를 돌리기도 하더라. 어떤 바람개비가 이렇게 날개 있는 것들이 뭐에 이렇게 맞는 느낌인데 이게 돌아간다면 내가 여기다 손전등만 비춰도 이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뭘 던져야 이게 맞고 돌아가는 건데 이걸 보면서 음극선으로서 나오던 요거는 뭔가 질량을 가지는 알갱이들의 집합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실험장치 내에서 이런 걸 알아내면서 이런 질량 가지는 뭔가 알갱이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랬더니 원자에서 떨어져 나왔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뭐가 많이 생략은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결론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돌턴이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는 굉장히 단단하고 더 이상 부서지지도 않고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 실험에서는 마치 여기에서 뭐 막 아주 조각이 나서 부서진 것까지는 아니라도 여기에서
어떤 박혀있던 쬐깐쬐깐한 부스러기 알갱이들이 튀어나온 것 같더라. 그러니까 원래 원자라는 것은 아예 더 이상은 부서지지 않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갈 수도 있는 원래는 뭐가 박혀있는 모습이었더라. 그런 게 원자였다라고 돌턴의 원자수를 약간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단단한 것처럼 보여도 뭐 이렇게 뭐 수박씨 같은 거 이렇게 박혀있는 모양 이런 걸 갖다가 톰슨 원자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표현상으로는 마치 식빵 안에 건포도가 중간중간에 박혀있듯이 푸딩에 뭐 과립이 박혀있듯이 수박에 수박씨가 박혀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푸딩 모형, 뭐 건포도, 식빵 건포도 모형 이런 식으로 비유들도 하는데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했다. 누가 어떤 실험을 해서 이러이런 의미를 찾아내고 그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다. 어떤 모형의 모습 이런 것들 순서 외우면 됩니다. 톰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톰슨은 이렇게 원자 단단한 거, 뭐 전자 박혀 있는 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러더퍼드가 나오죠. 과학자 러더퍼드가 이번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아주 얇은 금박을 만들어요. 금박을 만들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라는 걸 쏩니다. 알파 입자, 자 앞에서 톰슨은 베타선을 쐈었는데 러더퍼드는 그 다음에 순서는 그 다음이에요. 알파선이라는 걸 쏴요. 알파선은 알파 입자들이 전자선처럼 전자들이 나가면 전자선 그런 것처럼 알파 입자들이 우두두두두 이렇게 쏟아져 나가면 그걸 알파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는데 알파선, 알파 입자로 구성된 어떤 쏘는 것들, 알파 입자가 이것도 몰라서 알파 입자라고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정체가 뭐죠?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되겠습니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뭉쳐있는 한 덩어리에 그래도 이렇게도 작겠죠. 엄청 작은 입자들을 쏜다. 이걸 알파 입자를 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자핵, 헬륨 원자핵 수준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매우 작은 것들을 우르르 쐈더니 그 결과 뭘로 이렇게 막아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결과 첫 번째 알파 입자는 대부분 금박을 그냥 통과하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렇던 알파 입자들 중에 어쩌다가 한두 개씩 또 어쩌다가 잊을만 하면 한두 개씩 이상한 대로 튀어나가는 알파 입자들이 극소수 보이더라. 극소수의 알파 입자는 이상한 방향으로 튕겨나가더라. 그래서 튕겨나가더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결론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 거냐? 뭐 수박씨 같이 이렇게 전자가 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라는 것들, 금박, 금원자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단단한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쨌든 줄 서서 뭉쳐 있는 것이 금박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입자를 쏜다 그래도 알파 입자라고 부를 아무리 작은 입자를 쏜다 그래도 얘네들이 턱턱 막혀야 되죠. 그런데 쏜 입자들이 대부분 그냥 통과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원자들이 차지했을 이 공간들이 대부분 그냥 빈 공간이었다라는 뜻이죠. 원자라는 것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대부분 빈 공간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내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빈 공간을 이제 허우적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 원자 하나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이 알파 입자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어쨌든 튀어나갈 때가 가끔 있더라라는 거는 얘들이 튕겨나갈 수 있을 뭔가랑 어쩌다가 충돌한다. 아주 작은 공간에 어쩌다가 이런데 여긴 괜찮고 여긴 괜찮다가 여기도 괜찮다가 여기를 하필을 가게 되면은 확률이 매우 낮겠죠. 그러면 여기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튕겨나고 조금만 이렇게 가도 뭐 이렇게 튕겨나가고
하면서 아주 작은 공간에 알파 입자를 튕겨내 어떤 질량을 가지는 입자들이 굉장히 심하게 뭉쳐있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말로 하면은 원자핵의 존재를 얘기를 한 거죠. 대부분 빈 공간의 요 가운데에 원자핵이라는 것이 질량을 거의 다 여기에만 뭉쳐놓고 존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 원자핵이면 원자핵이지 이 공간은 무슨 의미인데 전자라는 것들은 이 공간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어서 해당 원자의 크기가 원자핵 크기가 아니라 전자가 돌고 있는 이만큼의 영역이 원자다라고 얘기를 한다. 돌턴이나 톰슨이 얘기했었던 원자는 어떤 단단한 공 같은 거야 라는 게 뭘 공 같아. 그 공간 거의 다 사실은 비어 있어 라는 아주 충격적인 원자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고 여기에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이런 공간을 원자의 크기라고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렇게 많이 모식적으로 그리는 이런 모양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죠. 그런데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보어 원자 모형, 그거를 약간 더 보완하면서 현대 원자 모형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문제점부터가 약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으로 이해도 해야 되면서 당연히 관련 내용 정리 암기도 해놓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약간 추가 설명들이 더 있게 되는데 잠시 교재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8쪽 돌턴 원자 모형에서 원자라는 것을 정의를 해놓고 톰슨 원자 모형이 부스러기가 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108쪽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러더퍼드 원자 모형 매우 작은 원자핵 그 주위를 전자가 주변에서 공전 내지는 돌고 있는 모양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다가 보어, 현대 원자 모형 뭐 이런 것들로 발전하는데 109쪽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톰슨의 음극선 실험,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쭈쭈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 원자핵은 굉장히 작게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 정도 수준에 몰려있고 10의 마이너스 10제곱 1옹스트롱이라 그러죠. 그 정도 크기 안에 이제 거의 빈 공간을 이제 껍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걸 전자가 돌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으니 109쪽 지금까지 설명과 정리가 돼 있고 110쪽, 111쪽에 뭔가 얘기들이 더 나오는데 자, 요거 관련해서 그 보어 원자 모형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몇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교과서에 아주 첨예하게 설명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는 좀 알아야 돼 하는 거는 이제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때만 이제 확실히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전하를 띤 입자가 하전 입자가 주변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머리로 한번 이렇게 그런 거 있었나 하는 거 이제 쓱 훑고 지나가면 돼요. 요거는 첫 번째 대전된 어떤 입자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괜찮아요. 첫 번째 대전 입자가 정지해 있으면 주변에 전기장을 형성합니다. 자, 단계별이에요. 그런데 대전 입자가 등속 직선 운동하면 주변에 전기장을 형성하면서 플러스 자기장도 만들어요. 그런데 대전 입자가 가속 운동하면 전기장도 주변에 만들어요. 자기장도 만들어요. 가속 운동도 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추가로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 라고 그래요. 발생 방출시킨다 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가속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 변하는 운동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썼던 얘기 그대로 쓸 거예요. 그 중에 가속운동, 속도의 크기,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고 속도의 방향,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벡터량이라고 그랬으니까 등속직선 운동 아닌 거,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거, 아니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 방향이 바뀌면서 속도가 속력이 일정하든 방향이 바뀌면서 속도도 빨라지든 뭐 마음대로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 뭐 상관없이 아무튼 가속 운동을 한다면 속도가 이렇게 변화한다면 뭐 하나라도 변화한다면 전자기파를 무조건 방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요 앞에 단계는 그런 것도 있구나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가 대전입자로서 가속운동 점점 빨라진다, 휘어간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 전자기파, 빛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정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거는 광자, 빛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종의 여기에서 빛이 나간다, 에너지가 흘러나간다, 그 에너지가 갑자기 생기면 안 되니까 그 가속운동하는 대전입자의 에너지는 줄어들면서 그게 나간 거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속운동하는 대전입자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더 공급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어야 된다. 자, 앞에까지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대전입자의 정지, 전기장은 만든다. 운동한다, 자기장도 만든다. 가속운동한다, 전기장,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전자기파 형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한다. 야, 에너지를 갑자기 왜 방출해?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막 버리면서 가속하는 거야. 그래서 내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속운동하는 대전입자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어 있다. 전자기파 방출하면서. 자, 요거 하나 챙겨가고요.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스펙트럼 어디서 많이 말은 들어봤습니다. 뭐 인구계층의 스펙트럼이 무슨 학생들의 그 소비 성향 스펙트럼이 성적 스펙트럼이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진 않았어도 그래도 여러분 봤을 것 중에 프리즘 있죠? 프리즘. 영어로 프리즘, 우리말로 분광기라고 그러죠. 분광기, 빛을 분해하는 기구란 뜻이에요. 투명한 보통 이렇게 세모꼴로 생긴 뭐 이런 물체, 요거 프리즘이라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빛을 비추면은 빛이 원래는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굴절굴절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빛이 혼합광이었을 경우에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도 또 전자기파 얘기하면서 3단원에서 하긴 하는데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중에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노란색 그런 것들은 빛의 종류가 다른 것들이다 라고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는 각각의 빛별로 여기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요. 빨간빛 오다가 같이 섞여서 사이좋게 오다가 나는 요만큼 꺾여갈래 그랬는데 노란빛은 같이 섞여서 사이좋게 오다가 나는 이만큼 꺾여서 갈래. 초록색 빛은 섞여서 사이좋게 오다가 난 이만큼 꺾여서 갈래 라고 이 굴절될 때 굴절 정도가 꺾이는 정도가 서로 다 다른데 그렇게 같이 오던 혼합광 또는 백색광이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한 이후에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경로가 벌어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스크린을 설치하면은
이 스크린에는 백색광 여기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빨갛게,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이 부분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된다. 빛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색깔들이 스크린에 나뉘어서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혼합광이 모든 색깔들을 다 섞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중간중간 빈틈없이 쭉 색깔들이 막 미묘하게 바뀌면서 나올 건데, 빨간이네, 노랑이네, 초록이네, 여기쯤에는 무슨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쯤에는 무슨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주황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이렇게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혼합광, 백색광, 색깔 빈틈없이 여러 가지가 모두 혼합되어 있는 거를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가시광선 기준으로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꺾인 정도가 달라서 경로가 달라진 결과 스크린에 도착한 곳까지 순서가 빨주노초 파남보하는 무지개 색깔별로 분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나타낸 이 무늬를 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분해한 상황을 빛의 스펙트럼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저 섞여 있어서 몰랐는데 이런 색깔들이 있었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미묘하게 살살 변하면서 색깔이 슬슬슬슬 변하면서 빈칸 없이 빨주, 뭐 애매한 주황색, 노란색, 약간 연두색, 초록색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두 나타내는 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그러자. 자, 하나 됐고요.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 말고 선 스펙트럼도 있는데, 자, 요거는 실험을 어떻게 하나 봅니다. 똑같은 스펙트럼, 분광 실험을 할 거예요. 백색광을, 혼합광을 이렇게 쬐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분광기 프리즘을 통과를 시킬 거예요. 프리즘을 통과시키고 분해된 빛을 스크린에서 모아서 어떤 거 관찰되나 볼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할게요. 빨간색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살짝 꺾이고 여기가 있고, 뭐 주황색, 노란색도 여기서는 사이좋게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살짝 꺾여서 뭐 이런 데 와 있고, 뭐 초록색이나 파란색도 뭐 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꺾이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충분히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런 표현 씁니다. 저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 뭐 차가운 기체라고 생각해도 되고, 에너지가 낮은 기체다. 적은 기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담아서 투명한 거에다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 기체 뽀글뽀글 하는 거 담아 놓으면은 기체들은 빛을 먹어요. 물론 먹었던 빛은 또 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기체들이 빛을 먹는데 이 기체가 뭐였느냐에 따라서 수소냐, 헬륨이냐, 질소냐, 산소냐, 또는 뭐와 뭐의 혼합기체냐에 따라서 기체별로 식성이 달라요. 그리고 빛을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는 요 색깔 빛, 요 색깔을 먹는다면 헬륨은 요거랑 요거만 먹어요. 산소는 요거랑 요거 먹고, 뭐 네온은 이거 이런 식으로 먹고 하는, 먹는 게 달라요. 얘들이 근데 아주 심각하게 편식을 합니다. 다른 거 억지로 먹이려고 안 먹어 그래요. 그러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자, 빛 간다, 입 벌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봤더니 얘들이 아니나 다를까 빛이다 그러면서 지들 식성에 맞는 것만 와구 먹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것들이 쭉 가다가 이제 갈라져서 가야 될 때 여기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뭐 하나가 색깔이 빠져 있어요. 야, 여기는 무지개가 왜 중간에 칸이 비어 있냐 그랬더니 그거 아까 전에 수소가 먹었어 그래요.
여기도 비어있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몇 줄, 몇 개, 몇 개. 요거는 왜 도착 안 했어? 어디 갔니? 그랬더니 아까 중간에 오다가 수소한테 먹혔어. 그래요. 이런 식으로 혼합광이 쭉 가서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 쭉 나타냈어야 되는데 중간에 기체에게 먹혀서 흡수당해서 연속 스펙트럼의 일부가 끊겨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요거를 흡수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그래요. 흡수선 스펙트럼이 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는 별로 상관이 없고 뭐 빵꾸가 어디가 났나가 사실은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만 있으면 이런 거 먹힌 거 보니까 이거 좋아하는 애 수소였겠구나. 여기다 기체 넣어놓은 거 네온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흡수선 스펙트럼. 자, 그런데 이 실험 한다면 흡수선 스펙트럼 다 했다. 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실험실 불 끄고 이제 혼합광도 더 이상 이게 제공하지 않고 자, 이제 불 끄고 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다 꺼놓고 집에 가려다가 맞다. 열쇠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려 그랬더니 여기에서 아까 전에 기체가 지 입맛에 맞는 빛을 흡수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고에너지 기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를 먹었으니까, 빛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고에너지 상태의 빛은 별다른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좀 있다가 고에너지 좀 불편해. 그러면서 버려. 그러면서 먹었던 빛을 그대로 토해내요. 뭐 어떤 가공 과정 이런 걸 따로 겪는 건 아니고 먹었던 걸 고스란히 토해냅니다. 그래서 실험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봤더니 아까 전에 빠져있더니 중간에 무지개 색깔에서 빠져있던 그 칸에 빠졌던 것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딱 거기만 색깔이 돼가지고 거기만 색깔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이렇게 나게 돼요. 실험장치 다 껐는데 이게 뭐냐? 얘들이 먹었던 거 좀 기다렸다가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면은 재미없어. 그러면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구나. 아까 빠진 부분만 색깔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라고 된다. 이걸 기체가 아까 흡수했었던 빛을 방출하면서 만드는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합니다. 요거 연소옥이 아니라 쭉쭉쭉쭉 이렇게 줄만 가 있으니까 이것도 선 스펙트럼인데 이거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다 그러는데 이거랑 실험 하나 한 다음에 2번 만들었을 때 이거 겹치면은 그냥 합치면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신기하네. 그러면서 이거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흡수 방출 스펙트럼.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요것도 여러분 하나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까 전에 좀 원자 모형 하다가 러더퍼드 원자 모형까지 했었죠. 그랬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비롯해서 기본상 하나만 더 한 다음에 이제 문제점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핵 플러스 Q쿨롱짜리 근처를 전자 질량은 M이고 전하량은 마이너스 전하 2쿨롱 1.68 10-19승 쿨롱의 전하를 띠는 얘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V라는 속도로 원궤도를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라 그랬죠. 원자핵 주위를 러더퍼드에 의하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자, 앞에 건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잠깐 알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얘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그리고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쿨롱 상수 K 반지름 R분의 QQ 줄짜리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막 V값 아무거나 R값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운동하려면은 현재 전자가 받고 있는 전기력 KR 제곱분의 QE 뉴턴이 전자에게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힘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전자 질량에 대해 R분의 현재 속도 V 제곱 이렇게 해줘야지 돼요. 이렇게 되는 구심력 조건을 또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R 지워지면서 mv제곱 이렇게 남죠.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은 2분의 1 k r분의 qe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는 q값, e값 상수니까 r값으로 바로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야? 원자핵주의를 전자가 원궤도 운동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의뢰해가지고 나머지 다 상수 해가지고 R값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역학적 에너지는 돌고 있는 궤도가 클수록 에너지도 커져요. 그러면서 바로 R값만 정의되면 에너지가 얼만지 다 이것도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속도재서 운동 에너지 계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맞다면 거길 돌고 있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R값에 따라서 즉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 더 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대전입자가 가속 운동하면 에너지가 대전된 입자가 가속 운동하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스스로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두 번째 스펙트럼 얘기. 스펙트럼, 선스펙트럼 왜 나오느냐? 기체는 편식을 한다. 빛 편식을 한다. 세 번째, 이러 해가지고 원자 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반지름에 의해서, 궤도 반지름에 의해서 바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성질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얘기를 해봅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면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도냐? 돌면서 대부분은 빈 공간, 원자핵이 질량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했는데 전자 음전화 띄잖아요. 음전화를 띄는 대전입자가 가속 운동하고 있잖아.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된다. 전자는 가속 운동하니까, 원자 내의 전자는 가속 운동하니까 그러면 빛 방출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에너지가 스스로 감소해야 한다. 근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에너지라는 것은 돌고 있는 궤도 반지름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가 바로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에너지가 감소하면은 돌고 있는 반지름이 작아져야 돼. 그러면 얘가 돌면서 나 대전입자인데 가속 운동하네. 에너지 감소해야 되네. 빛 막 이렇게 나가면서 에너지 막 뺏기면서 외부로 방출하면서 작아져야 돼. 계속 작아져야 돼. 원자핵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원자의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이처럼 돌다 보면은 에너지, 전자기파 방출하면서 반드시 원자들은 붕괴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첫 번째는 모든 원자들의 자연 붕괴를 설명하지 못해요. 자연 붕괴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그럼 이 우주는 뭔데?
붕괴 안 하고 있잖아. 입자들 뭐 제 모양 다 유지하고 있잖아. 이걸 설명을 못한다. 작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붕괴하지 않는 것을 설명을 못한다. 설명을 못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 먼저 새로 하나 그릴까요? 자, 여기 원자핵주의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반지름이 이 정도 돼. 그러면은 전자 에너지가 뭐 적당히 있겠네. 뭐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체였다고 칩시다. 기체였으면은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빛이 이렇게 쓱 지나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거를 야 이거 먹어 그러면서 이 빛이 전자에게 흡수가 되면은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를 흡수했으면은 에너지 이번에는 거꾸로 흡수한 거니까 약간 커지면 되고 지나가던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기파였으면 그건 또 흡수해서 많이 커지면 되고 또 많이 먹었다가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에너지 조금 작아지면서 에너지 방출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많이 방출하면서 더 반경이 작아지는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되도록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조금 먹으면 조금 커지고 많이 먹으면 많이 커지면 되는 거지 특정한 에너지는 못 먹어 라고 할 제약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흡수, 방출에 대해서 모든 빛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그런데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 흡수 또는 방출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체별로 편식을 심하게 하죠. 실제로는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 기체들의 편식 결과인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라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야 이건 왜 그래? 그랬더니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걸 설명을 못하게 되더라. 자, 앞에 나온 내용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전제가 되는 내용 얘기를 했는데 요것들에 의해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큰 두 가지 문제 네가 말한 대로라면은 모든 원자는 순식간에 자연 붕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원자라는 것은 에너지를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이 뭐든지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험들 해보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어떤 기체는 요런 에너지만 그게 서로 기체마다 종류가 다르게 편식하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라는 두 가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게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한 것이 보어 원자 모형이다. 보어의 양자가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만 쉬었다가 같이 봅시다.